어느 날 제가 낳은 아들이 식칼을 들고 제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아빠 죽인 년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조용히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가 낳은 아들이 식칼을 들고 제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아빠 죽인 년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1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춘천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양강이 보이는 집 앞마당에는 제가 손수 가꾼 깻잎과 상추가 자라고 주말이면 두 딸과 다섯 손주가 찾아와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의 제 삶은 평온합니다. 감사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2005년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 8명의 자식을 낳고 키운 그 집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장남 상훈이가 저를 밀쳤을 때 저는 식탁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차남 상철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빠를 괴롭혀서 아빠가 정신없이 일하다 죽은 거라고. 삼남 상민이는 제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사남 상우는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우리가 경찰 부를 거야! 남편 학대한 죄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이, 제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저를 때리고 있다는 게 오빠들 그만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제 장녀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차녀 현정이도 오빠들을 막으려 했지만 상철이가 현정이를 밀쳐냈습니다. 너희도 엄마 편 들 거야? 그럼 너희도 같이 나가. 그때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애들아, 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 아빠를 괴롭히고 집안을 망치고 이제 너희들한테서 재산까지 빼앗으려는 사람이야. 제 친정아버지 박철수였습니다. 88세의 노인은 안방 문턱에 기대선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제게 존중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아들들을 부추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두 딸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딸들의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 그리고 제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평택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혹시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혼자 지탱하고 있던 허상이었다는 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05년 1월 제 남편 이진수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골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8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충남 당진에 계시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시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2번의 장례식, 2번의 49제, 그리고 집안 가득한 빈소 냄새. 그 모든 게 악몽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를 평택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이들도 외할아버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진 집은 너무 컸고 혼자 사시기엔 적막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죽 가방 하나와 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만 챙겨오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해. 그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택으로 오신 아버지는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안방에만 계셨고 밥을 드실 때만 나오셨습니다. 손주들이 인사를 드리면 고개만 끄덕이시고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어머니를 잃으셨으니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넌 진수한테 잘해줬니?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진수가 죽기 전에 너한테 불평한 적 없었니? 집에 오기 싫다고, 집이 편하지 않다오. 아버지, 무슨... 남자라는 게 말이야, 집이 편해야 밖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진수를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밥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의 성격 탓이었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8 아이 키우면서, 반찬 가게 하면서, 그 사람 뒷바라지 다 했어요. 최선, 그래서 진수가 죽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약을 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무슨 약이야? 이건 내가 나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먹인 거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뒷마당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아들들 상훈이, 상철이, 상민이, 상호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아니? 너희 엄마 때문이야. 매일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남자를 무시했어.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현장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보긴 했는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말씀 좀 들어봐.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아.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맨날 구박하고 무시하고. 상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내 아버지를. 그만해, 엄마. 이제 외할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 엄마는 평생 거짓말했던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제 아버지는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남 며느리 김명자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님, 어머님이 또 진명의 이야기 꺼냈대요.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상훈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아드님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지려고 한대요. 이 집을 순자 혼자. 그럼 내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아버님도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저는 그 순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명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며느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냥 아버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나에 대해 거짓말 한 거지? 내가 언제 진명이를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내가 지금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어른이야, 애야. 아버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내가 보기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저를 마치 적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 김명자는 시어머니인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집안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보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들들 편을 드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상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 나가. 뭐, 상철아, 무슨 소리야? 외할아버지랑 형수님이 다 말해줬어. 엄마가 아빠 죽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집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 몰래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때 거실에서 상훈이, 상민이, 상우가 나왔습니다. 4명의 아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엄마, 우리 더 이상 못 참아. 아빠 살아계실 때도 맨날 구박하고 이제 우리까지 속이려고?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속인 적 없어. 나는 너희 엄마야. 엄마! 엄마가 이래? 아빠 죽게 만들고 우리 재산 빼돌리고. 상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제가 낳은 아들들이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 외할아버지는 지금 아프셔. 머리가 안 좋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야. 그리고 명자 그 애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짓말? 형수님이 왜 거짓말을 해?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잖아. 상우가 소리쳤습니다. 가족, 20년 넘게 같이 산 나는 가족이 아니고 그 애가 가족이야? 그 순간 상철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왼쪽 갈비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엄마, 현주와 현정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상훈이가 딸들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는 빠져. 이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야. 오빠 정신 차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어? 외할아버지가
지금 치매 초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했잖아.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치매? 외할아버지는 멀쩡하셔. 오히려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미친 사람 만들려고 약을 먹이는 거지.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애들아, 내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내 할머니 살아계실 때도 나한테 맨날 대들고 버릇없이 굴었지.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뭘 알아? 내 엄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아프셨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뒤섞이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나와봐. 저는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김명자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였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아버지 머리가 안 좋으신 걸 알고 매일 귓속말로 나에 대한 거짓말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진명의 이야기도 내가 꾸민 거지? 내가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한 적 없어. 그런데 넌 아버지한테, 아들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했어. 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뭐? 증거 있냐고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증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확신범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저를 이 집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명자야,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잘못? 없죠. 그냥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셨을 뿐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상훈 오빠 명의로 이미 바뀌었고요. 어머니가 나가셔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없으면 이 집은 우리 것이잖아요. 명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훈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본색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오빠, 우리 약속했잖아요. 시어머니 내보내고 이 집이랑 반찬 가게 우리가 운영하기로. 그래야 우리 애들 대학 보낼 수 있다고요. 너 미쳤어? 그건 그냥 한 소리였고. 한 소리? 오빠가 먼저 말했잖아요. 엄마 없으면 이 집 유산 다 우리 거라고. 그래서 제가 외할아버지 설득한 거잖아요. 상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 김명자는 남편인 상훈이를 부추겼고 상훈이는 동생들을 설득했고 명자는 치매 초기인 아버지를 매일 세뇌시켰던 것입니다. 순자가 진수를 죽게 만들었다. 순자가 집을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고 아들들은 할아버지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막내 상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막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 다 봤어요. 형수님이 외할아버지 방에 매일 들어가서 엄마 욕하는 거. 외할아버지는 머리가 안 좋으신데 형수님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상진아, 형들한테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형들이 저까지 때릴까봐. 상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도망가요. 여기 있으면 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살기 위해서, 제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두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평택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현주와 현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행히 제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였던 서태호 씨, 전직 경찰이셨던 그분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춘천에 아는 분이 있다며 당분간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 아이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제 친구 몇 명이 평택 집에 가서 경고 한번 할게요. 법적으로 문제될 짓은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냥 좀 무섭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춘천으로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진 돈도 얼마 없이 두 딸과 월세방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현주는 약국에 취직했고 현정이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대학을 마쳤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영수 씨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음악교사였던 그분은 제 반찬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2년 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현주와 현정이가 축하해줬고 서태호 씨 부부도 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평택에 남은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2008년 막내 상진이가 춘천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22살이 된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상진이는 말해줬습니다. 명자가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후회했는지, 그리고 집 명의가 이미 명자와 상훈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도요. 형수님이 형을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형이 집 명의를 넘긴 거래요. 그리고 형수님은 집을 팔아서 혼자 도망갔어요. 형들은 지금 그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아니요, 엄마. 그냥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상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훈이가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가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집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아버지, 저에게 존중을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요. 지금 저는 71입니다. 소양강이 보이는 작은 집에서 영수 씨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현주와 현정이는 각각 결혼해서 5명의 손주를 낳아줬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김치찌개 해주세요. 하고 조릅니다. 상진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다른 형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맞는 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요.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라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고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아침은 옵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혹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한 문장만이라도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